엔비디아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AI 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이 아무리 빨라도 칩과 칩을 잇는 선이 못 따라가면 그 성능은 절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수십 년 동안 써온 구리선을 버리고 빛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한국의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지금 엔비디아가 빛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어디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한 단계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쉽게 잡고 가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거대한 도시라고 해볼게요. 그 도시 안에는 엔비디아 GPU라는 초고성능 일꾼이 수십만, 수백만 개가 들어찹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서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함께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아무리 똑똑해도 일꾼들 사이를 잇는 도로가 막히면 도시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이 도로, 그러니까 연결이 칩 성능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로는 구리선이었습니다.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죠. 수십 년 동안 잘 써왔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고받아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전기 신호는 속도를 높이고 거리를 늘릴수록 손실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신호가 새고 열이 나고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져서 아예 마비가 된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빛입니다. 전기 대신 빛, 그러니까 광자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빛은 전기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보내도 손실이 적고 열도 덜 납니다. 이렇게 빛을 다루는 반도체 기술을 통틀어 광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 반도체 위에 빛을 다루는 기능을 얻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 공정의 강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빛의 장점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비유를 이어가 보면 구리선이 좁고 막히는 시골길이라면 광은 뻥 뚫린 초고속 고속도로입니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훨씬 적은 전력으로 나를 수 있어요. AI가 커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요. 그래서 광반도체는 잠깐 떴다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반드시 가야 하는 큰 방향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전력을 씁니다. 그 안에서 수백만 개의 칩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연결을 전부 구리선으로 하면 전력도 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빛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더 빠르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AI를 더 키울 수가 없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HBM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AI 칩이 빨라지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와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예요. 그런데 GPU가 늘고 HBM이 늘수록 이 칩들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합니다. 그 폭발하는 데이터를 구리선으로 감당하려니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AI가 커진다, GPU가 늘어난다, 데이터가 폭발한다, 그리고 그걸 나를 빛이 필요해진다.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진 사슬입니다. 구리가 왜 한계인지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전기 신호는 빠르게, 그리고 멀리 보내려고 할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일그러집니다. 마치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를수록 목소리가 흐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구리선은 데이터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 손실이 급격히 커지고 그걸 억지로 밀어붙이면 열과 전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반면 빛은 이런 손실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적은 전력으로 데이터를 나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사람들은 보통 AI 하면 엔비디아 GPU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GPU들이 제 힘을 내려면 그것들을 빛으로 이어주는 광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사슬은 맨 앞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 사슬에서 가장 좁고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고리가 의외로 가장 강한 힘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찾는 게 바로 그 고리입니다. 그럼 누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선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2026년 GTC라는 큰 행사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이라고 직접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한번 언급한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에 이 광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반도체 회사가 빛으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시장이 들썩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게 왜 그렇게 큰일이냐면 엔비디아가 어디로 가느냐가 곧 AI 반도체 산업 전체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빛으로 간다고 하면 그 생태계에 속한 수많은 부품 회사들도 다 같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한마디에 광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반응한 거예요. 한 사람의 발언이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는 스펙트럼 X 포토닉스 그리고 퀀텀 X라는 이름의 광 네트워크 스위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GPU 칩과 광 부품을 아주 가까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수백만 개의 GPU를 빛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칩과 광 부품을 하나의 패키지에 합치는 기술을 CPO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코패키지드 옵틱스의 줄임말인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단어예요. 광반도체 이야기에 이 CPO가 빠지면 안 됩니다. CPO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광 부품을 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두고 거기까지는 전기 신호로 갔다가 다시 빛으로 바꿨어요. 그 과정에서 전력도 세고 시간도 걸렸죠. 그런데 CPO는 그 광 부품을 칩 바로 옆에 딱 붙여버립니다.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곧바로 빛으로 보내니까 전력은 확 줄고 속도는 확 빨라지는 거예요. 손님 바로 옆 주방에서 요리를 내주느냐, 멀리 떨어진 주방에서 들고 오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TSMC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는 광 부품과 전기 신호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합치는 전용 기술을 양산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한 분석에 따르면 이 기술을 기존 첨단 패키징과 결합하면 데이터가 오가는 지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력 효율은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같은 거인들이 이 광 패키징 주도권을 두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 엔비디아뿐이 아닙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CPU 기반 스위치를 양산하고 있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도 광반도체와 전기 신호칩을 하나로 합치는 전용 패키징 기술을 양산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브로드컴과 손잡고 광반도체 개발에 나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네로라 하는 반도체 거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큰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략 자원이 됐어요. 미국, 중국, 유럽이 전부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광반도체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은 세계가 그 회사를 필요로 하니까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요. 작아도 꼭 필요한 기술을 쥔 회사가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한국 기업에 주목하느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광반도체는 빛을 다루는 아주 정밀한 부품을 만들고 그걸 칩과 결합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작고 정밀한 부품을 다루고 칩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세계적인 경쟁력을 쌓아왔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에서 한국의 전문 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I가 커지면서 칩과 칩을 잇는 구리선이 한계에 왔다. 그 해법이 빛, 그러니까 광반도체다. 엔비디아도 브로드컴도 TSMC도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을 실제로 다루려면 레이저와 광회로 같은 부품이 꼭 필요한데 그 길목에 한국 기업들이 서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사실상 이 테마의 핵심을 거의 다 잡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CPO 기술을 쓰면 데이터를 나르는 데 드는 전력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10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 일은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지금, 이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짓는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들어가는 GPU가 수십만 개입니다. 그 칩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칩 하나하나를 잇는 선이 수십만, 수백만 가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연결을 전부 구리로 하면 전력도 공간도 발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을 빛으로 바꾸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커진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보통 엔비디아 주가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돈은 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칩들을 연결하고 시키고 전력을 공급하는 수많은 부품과 기술로 흘러갑니다. 그 중에서도 칩과 칩을 잇는 연결의 가장 핵심에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광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빛이 좋다는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광반도체를 실제로 만들려면 굉장히 다양한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돈의 길목이 숨어 있습니다.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빛을 만들어내는 부품, 바로 레이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빛에 데이터를 실어주는 부품인 변조기가 필요해요. 빛이 지나갈 길을 만드는 광회로도 있어야 하고 받은 빛을 다시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부품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작게 모아 하나로 만든 게 광모듈 또는 트랜시버라고 부르는 부품이에요. 빛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좁은 관문이 줄지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빛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하게 다뤄야 하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광섬유에 정확하게 맞춰 넣어야 하거든요. 조금만 어긋나도 빛이 새고 신호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든
TSMC 등 이 광 기술을 완성하려면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 광회로를 만드는 회사, 광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검사하는 회사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완성품을 만드는 거인은 눈에 보이지만 그 거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좁은 관문들은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빛을 만드는 레이저와 그 빛에 데이터를 실어주는 변조기가 이 분야의 진짜 핵심입니다. 빛의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실어 보내느냐가 곧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조기 기술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작고 정밀한 부품 하나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고난도 기술이라 아무 회사나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빛의 데이터를 싣는 방식 자체를 두고도 기업마다 기술이 다릅니다. 누구는 빛의 세기를 조절하고 누구는 아주 작은 고리 모양의 구조로 빛을 정밀하게 다루죠. 같은 광반도체라도 어떤 방식의 기술을 가졌느냐에 따라 성능과 경쟁력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광반도체 테마에 속한다는 이유로 묶이는 회사와 실제로 검증된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해요. 시장 숫자로도 이 흐름이 보입니다. 한 조사기관은 광통신에 쓰이는 레이저와 광 집적 회로의 판매액이 2023년 약 24억 달러에서 2029년에는 약 59억 달러까지 2배 넘게 커질 거라고 봤어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들고 다루는 이 부품 시장 자체가 앞으로 몇 년간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골드러시 시절 금을 캐러 몰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정작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금광 자체에 몰릴 때 진짜 꾸준히 돈을 번 건 그 금을 캐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쥔 쪽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원리가 자주 반복됩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만 볼 때 그 빛을 실제로 다룰 부품과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조용히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지금 데이터 속도는 400G에서 800G로 그리고 1.6T라는 더 빠른 단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빠른 트랜시버들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속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광 부품을 만드는 기술의 난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 부품을 만든다고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점점 빨라지는 속도를 실제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느냐가 진짜 승부처예요. 이게 옥석을 가리는 기준입니다. 속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데이터 센터는 한 가닥당 800기가, 곧 1.6테라라는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영화 수십 편을 1초 만에 보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속도를 빛으로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게 지금 기술의 최전선이고 그걸 먼저 해내는 부품 회사가 결국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만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앞단뿐 아니라 칩을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후공정, 그리고 정밀한 부품을 다루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어요. 광반도체는 바로 이 정밀 부품과 패키징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빛으로 갈 때 한국 기업들이 그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나 TSMC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대 기업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덩치가 커서 광반도체 사업 하나가 잘 된다고 주가가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한 걸음 떼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게다가 해외 기업이라 우리가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로 주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좁은 길목에 서 있는 전문 기업들입니다. 덩치가 작아서 빛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그 변화가 실적과 주가에 훨씬 크게 반영될 수 있는 회사들이요. 큰 배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작은 배는 같은 바람에도 빠르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그만큼 흔들림도 크다는 건 뒤에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작은 회사라고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작아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작아서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가총액이 작은 테마주를 찾는 게 아니라 작으면서도 진짜 기술과 고객을 가진 회사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크게 오를 가능성과 크게 빠질 위험, 이 둘을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국내에 바로 이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빛을 만드는 레이저의 원천 기술을 가진 곳, 세계 최초로 특정 광회로를 상용화한 곳, 삼성이나 글로벌 기업과 함께 광반도체를 개발하는 곳까지요. 아직 시가총액은 크지 않고 일반 뉴스에서는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산업 구조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보면 이 회사들이 왜 이 길목에 서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기업의 종목명과 근거는 잠시 뒤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회사들이 왜 잘 안 알려져 있을까요?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이름도 생소하죠. 그런데 산업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런 회사를 먼저 알아봅니다. 화려한 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목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일까요? 제가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기술이 있느냐, 말로만 광반도체 한다는 게 아니라 레이저든 광회로든 그 어려운 기술을 실제로 가졌고 증명할 실적이 있느냐예요. 둘째, 진짜 고객이 있느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줄 곳이 없으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글로벌 큰손이 고객이라면 더 좋고요. 셋째, 버틸 체력이 있느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 회사가 자금난 없이 버틸 수 있느냐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회사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광반도체 관련주라고 한데 묶여서 다 같이 오르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세 가지를 갖춘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거나 사면 정작 진짜는 못 잡고 가짜에 물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종목을 볼 때 늘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는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광반도체 테마는 젠슨 황의 발언 이후 시장의 자금이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한꺼번에 들썩였고요. 시장이 이 흐름을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금이 반응한다는 게 곧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대감이 앞서서 주가가 먼저 뛰면 실제 실적이 따라오기 전까지 거품처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금의 흐름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진짜인지, 고객이 있는지, 회사가 버틸 체력이 있는지를 항상 같이 겹쳐서 봐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곳을 가리킬 때 그때 비로소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시장 규모로 봐도 그렇습니다. 한 시장 조사기관은 CPO 시장이 2026년 약 6억 달러 수준에서 2032년에는 29억 달러까지 매년 약 30%씩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광통신에 쓰이는 레이저와 광칩 시장이 2029년까지 2배 넘게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빛으로 가는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됐고 그 시장은 앞으로 몇 년간 빠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장을 오래 보면서 확인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기술 테마가 뜰 때는 보통 순서가 있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소재와 부품을 대는 회사가 붙고 마지막에 그 기술을 직접 구현하는 회사로 자금이 옮겨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광반도체라는 테마가 그 흐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기업이 먼저 주목받을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수급을 볼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큰 자금은 보통 시장이 조용할 때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심이 쏠리기 전에 미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며 뜨거운 종목보다 조용한데도 특정 가격대가 꾸준히 받쳐지는 흐름을 더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술과 수급과 체력을 같이 겹쳐서 봅니다. 이 종목에서 제가 실제로 확인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료 리포트에 그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젠슨 황이 2026년을 상용화 원년이라고 했고 그게 곧바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양산과 국내 기업의 실제 매출 반영은 지금부터가 올해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할 신호가 있어요. 글로벌 고객사가 실제로 제품을 채택했다는 소식, 더 빠른 속도의 제품 양산이 시작된다는 신호, 그리고 수주가 실제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 이런 게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 없이 기대만으로 주가가 먼저 뛰면 그건 오히려 조심해야 할 구간이에요. 이 체크포인트들도 리포트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 들어 이 광반도체 테마에는 개인 투자자의 돈이 많이 몰린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자금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단기 변동성은 커지고 급하게 빠질 위험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뉴스가 가장 뜨거울 때 흥분해서 추격하는 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먼저 들어간 자금이 차익을 챙기는 구간일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테마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도 짚고 갈게요. 첫째,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뜨거울 때 뛰어드는 겁니다. 둘째,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사면 주가가 흔들릴 때 버틸 근거가 없어서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팔게 돼요. 그래서 종목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보는지, 어디까지가 근거고 어디부터가 위험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흐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빛으로 가는 전환이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국내 핵심 부품 기업의 제품이 실제로 글로벌 고객사에 채택되기 시작했고 시장은 지금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주 로또와 같은 타이밍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어떤 근거로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 영상에서는 특정 종목을 콕 집어 지금 사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원칙이에요.
대신 오늘 말씀드린 이 광반도체 흐름 안에서 제가 주목하는 기업의 이름과 그 회사가 왜 이 길목에 서 있는지, 어떤 수급과 어떤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한 무료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한번 보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오래 함께 시장을 보는 분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제 분석이 믿을 만한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서 리포트를 무료로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좋으면 다음 영상도 보시는 거고요. 그게 서로에게 건강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명, 산업 안에서의 위치, 제가 보는 근거, 그리고 진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까지 차분하게 담았어요. 비용은 전혀 없이 무료로 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297-5311로 광반도체 이렇게 4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010-6297-5311입니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가 왜 구리선을 버리고 빛으로 가는지, 그 광반도체 흐름의 한가운데 어떤 거인들이 서 있고 그 좁은 길목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기술의 방향, 자금의 흐름, 그리고 리스크.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놓고 보는 습관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광반도체처럼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시장일수록 남들보다 한 박자 먼저 그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결국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한 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AI 인프라 흐름에서 또 다른 핵심,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쪽을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